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식인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제천 하재 참사 불과 한 달여 만에 밀양에서 연이은 대형 참화가 또다시 발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안전한 대한민국이냐고 성난 국민들이 따져 물었지만 집권 여당은 남탓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동네 사장님들 한숨은 깊어지고 알바생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거리로 내쫓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1%에 머물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 한 해 2배가 넘게 올라도 정부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 허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핑계로 김정은과 hen송월이 온 나라를 지락펴락 해집고 다녀도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블랙팜에 굴욕외교, 왕따외교 이어져도 정부는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오직 단 하나, 올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적폐청산 수사만큼은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둘러앉아 반봉하면서 대구시장 후보 잘내서 한국당을 문 닫게 만들자는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국민안정, 민생복지, 경제와 외교, 국가안보 다 내팽개쳐도 오로지 정치 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선거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점점 피로감만 쌓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적폐청산 수사 철저히 하겠다면서 권영숙 여사 640만 불은 왜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네이버 협찬 기부 40억 자금 세탁 의혹 수사는 엿바꿔 먹었습니까? 차병은 33억, 농협 36억, 두산 42억,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이 이 정권 인사들의 현주소이고 그걸 애써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는 게 검찰의 현실입니다. 이러고도 적폐청산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가 멀다고 계속되는 사회적 참사,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청년 실업, 자고 나면 올라가는 물가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지하철 광고판에서 만면에 웃음 짓는 대통령 생일 광고는 틀림없이 올 연말 대한민국 광고 대상에 지목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참으로 감축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비싼 돈 들여 뉴욕 타임스퀘어에 대통령 광고라 내는 이 나라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입니까? 이게 국민이 행복한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맞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새벽부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단 김 씨뿐만이 아니라
이 아파트 41개 동 94명 경비원 전원이 바로 어제자로 입주자 대표 회의로부터 일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6.4%, 1시간 일한 대가로 최저임금 7,530원을 받게 됐다고 잠시나마 좋아했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레토릭만으로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노동자 263만 7천 명 가운데 67.8%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이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도대체 무엇을 먼저 탓해야 할지 할 말조차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만든 일자리 안정기금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는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이제 와서 신청률 0.7%에 불과한 이스라마나한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서를 들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이 엄동설 안에 이리저리 뛰어봐야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총리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서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의 정당한 건강권과 휴식권 확보는 우리 사회가 쟁취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OECD 공식 통계로만 연간 2069시간에 달하는 우리의 노동시간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한 우리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왔고 어렵게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걷어찬 게 바로 민주당 내부의 이견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중요한 것은 재벌 대규모 이 사업장이 아니라 493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일수록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가는 계층화되어 있고 휴식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집마다 걸려있는 달력의 빨간 날을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빨간 날을 쉴 수 있다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기업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전국의 10.2%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 흔한 빨간 날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이 빨간 날, 그런 빨간 날이 아니라는 이 엄혹한 사실을 우리 사회가 새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라는 근본 목적은 무엇보다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조차 자신의 연차 휴가로 쪼개어 쓸 수밖에 없는 전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0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빨간 날의 공휴일을 되돌려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는 빨간 날의 공휴일이 전 국민에게 차별 없는 빨간 날이 될 수 있는 세상,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위적인 자본시장 임금 개입으로 시장 질서가 왜곡된 이 엄중한 상황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정 공익위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이 최저임금 체계를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했습니까? 즉각 반성하고 시정해야 됩니다. 비정규직 문제 또한 우리 사회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 말에 인천공항에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 없는 깜짝 쇼가 허울뿐인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이미 남의 일이 되어버린 5만 명의 기간제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 그대로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 결국 무늬만 정규직인 전환 대상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상실감도 여전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기에 앞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심각한 사회적 격차 문제로 제기된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 결국 김대중 노무현 정부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1998년 입법과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2006년 입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 표명과 자기 고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 노동은 여전히 우리의 노동 현실이고 모든 종류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차별도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불평등한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사회는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살인적인 청년 실업에 금수저, 흑수저로 낙담하고 자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사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격차가 커지는 사회는 결코 생산적일 수 없습니다. 불평등이 초래하는 사회적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이 깊어지면 경제적 생산의 효율성도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과 갈등 해소, 타협과 차별의 시정에 앞장서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바탕으로는 한국의 GDP가 막대한 노동 투입량으로 지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량 대비 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은 우리 사회의 생산 시스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상위 50% 국가 대비 40% 긴 반면 노동 생산성은 OECD 상위 50% 대비 55%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상위 10% 노동자가 하위 10%보다 4.5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낮고 불평등은 높은 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적 생산 시스템입니다. 생산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노동 투입량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회적 갈등과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출이 결국 생산성의 비효율로 귀결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지속 성장의 열쇠가 생산성의 향상에 있는 것이라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밀양 화재 참사에서 또다시 이 정권의 무능을 봤습니다. 2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또다시 대참사가 날 수 있는 것인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천에 이어 밀양에서도 또다시 안타깝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안타깝다고 말하는 문재인 정권이 더 안타깝습니다. 지난 23일 정부가 이른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말만 겉만 번지르르 한 보여주기 정치, 이미지 정치 필요 없습니다. 제발 이미지 쇼통 그만하시고 국정 운영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이라도 진정성마저 없어야 되겠습니까? 국민 앞에 보여지는 것, 눈속임 정치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보수정당 개멸을 꿈꿔왔던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 안전에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 바로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에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포항 지진,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제천 화재 참사, 용인 타워 크레인 전복 사고, 포항 제철소 질식 사고, 그리고 밀양 대참사. 이 계속되는 사건 사고에 정부는 무능 말고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 동안 무려 4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이 두 달간에 이런 사회적 참사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권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와 후속 대책을 언급했지만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정권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국정 쇄신을 위해 문책 인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권에서 초래된 참사는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더 큰 참사는 바로 이 어설픈 아마추어 정권이 빚어내고 있는 정책 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뒤 안 재고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참사는 극기와 갈팡질팡 결정장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포퓰리즘으로 사회적 갈등은 극기야 오락가락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박장으로 만들어버린 가상화폐 시장, 유치원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걱정에 한숨 짓게 했던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있는 이 마당에 그래도 군 복무 기간은 단축하겠다는 국방부, 도대체 이 정권의 설익은 정책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은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무책임이 난무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프고 섣부른 정책이 난무해서도 안 됩니다. 책임 있고 신중한 자세로 국정 운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우스개처럼 대책을 만들지 않는 게 대책인 지경으로는 가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아마추어 정권에 나라를 맡겨놓아도 되는지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에 국민들과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은 나라를 멍들게 하고 이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은 국민들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택동의 홍위병을 떠올렸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모택동의 제사의 운동이 떠올랐습니다. 모택동이 들판의 참새를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교시하자 1955년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모기, 파리, 쥐, 참새를 농업 발전에 해로운 4가지 것으로 지정합니다. 1958년 이른바 제사의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왔고 중국 이민은 급기야 참새 2억 마리를 학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참새가 잡아먹던 메뚜기, 모기, 파리 떼는 급증했고 중국 역사상 최악의 대흉년이 발생했습니다. 아사자만 최대 4천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자사고 턱먹고 폐지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것이 바로 어처구니 없는 이 정권입니다. 은발의 오줌 누기식의 단기 처방이 남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당위에 매몰돼서 현실을 외면하고 실패를 자조하는 어리석음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초래했던 신고의 오리코기와 탈원전 정책은 현실보다 이념을 앞세운 철부지 같은 정책 아마추어리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힘들게 키워온 국가 경쟁력을 이렇게 걷어차버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헨송월과 평창올림픽에 가려서 잠시 잊혀진 듯 하지만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핵의 본질은 변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북한의 핵 위협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는 없습니다.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올림픽 전야를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로 장식하겠다는 김정은에게 더 이상 무슨 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집 잔치에 떡 하나 얻어먹는 것도 모자라서 숟가락 얹은 김에 잔치상마저 통째로 차지하려는 무례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차려진 밥상 뒤집어 엎는 북한의 무력 시위를 결코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 정권이 올림픽 앞에서 북한의 오만 방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와 국민들은 이 정부가 더 이상 북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서 핵 포기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순진하고도 낭만적인 기대는 이제 단순하게 접어야 합니다. 이 정부가 제천 참사와 밀양 참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 북핵 앞에서도 여전히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북핵을 절대 가려주지 않습니다.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만 다니는 올림픽 애교로는 대화도 북핵 포기도 결코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 비굴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 급심거리는 굴욕을 자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용감한 국가가 망한 적은 없습니다. 비겁한 국가가 망할 뿐이라는 이 역사의 경험을 문재인 정권은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 협박과 핵 공갈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현재로서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 대안이자 협상 카드라는 점을 직시해 주기 바랍니다. 남북 간의 핵균형을 통해서 한반도 핵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 분쟁 없이 핵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실효성 없는 남북 대화로 시간을 허비하고 한반도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국제사회 공조에 균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보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군 통수권자의 냉정하고 단호한 자세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남과 북 모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한미 공조가 아닌 민족 공조를 택한 동맹국인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과 세이프가드 같은 무역 압박으로 포괄 동맹은 흔들리고 있고 한반도 안보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미 관계의 비극을 알리는 전조국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중 산불 정책은 우리의 안보 주권을 포기한 4대 친중 애교의 시작입니다. 안보 주권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언문조차 채택하지 못한 빈손 정상회담, 자신을 수행한 대한민국 기자가 폭행을 당하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드 문제를 이름도 모호한 전략적 모성으로 접근하려 한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애교 관례를 무시한 아마추어 애교로 국제적 망신도 자초하고 있습니다. 중동 애교의 중심 UAE와의 애교적 블랙팜은 이 정권이 깊이 되새겨야 할 애교적 경험과 교훈이 됐을 것입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 UAE 문제는 언제든지 이 아마추어 정권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온천하에 그 의혹을 해소할 용의도 있습니다. 30년간 비공개로 보존돼야 할 애교 문서를 2년 만에 공개했다면 지금이라도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위안부 재협상도 하지도 않을 거면서 까 뒤집기는 왜 뒤집었습니까?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소원해지고 아베 총리는 보란듯이 도쿄 한복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상설 전시관을 개장하고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뭐하고 있는 겁니까? 빨리 애교 특사라도 보내서 아베 총리에게 강력하게 항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추어 애교 협상, 무면허 애교 폭지, 이것이 바로 민심의 거울에 비친 문재인 정부의 자아상입니다. 자성하고 반성하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의 대국민 전설을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분위기 좀 돌려보죠.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 민주당은 도대체 호반건설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제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어서 대우건설 우선 협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했습니다. 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먹는다는 설이 파다했는데 그 의혹이 어제 현실화된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대우건설 매각 문제를 강력히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이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코판기도 안 끼고 보란듯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삼은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작년 정관 개정을 통해서 졸속 매각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나 산업은행 지분의 전략 매각 방침이 분할 매각 방침으로 전환되는 그 절차와 과정조차도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헬스에 공적 자금 3조 2천억이나 투입해서 반토막 1조 6천억에 팔아 제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관 개정으로 배임 시비도 꼼수로 이렇게 싹 피해가 버렸습니다. 반토막 할인 매물로 헐값에 폭탄 세일하고 호반건설 주머니 사정 봐서 분할 매각, 할부 매각 해주고 이 정권 사람들은 자기 집 팔면서도 이런 계약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다시 묻습니다. 대체 호반건설과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4분 5일은 이분만이 아닙니다.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의 두 국민 정치는 또다시 진정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을 겨냥해 개멸적 수준의 청산을 시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노골적인 이 정권의 한풀이 보복 정치는 가히 문재인 사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중권력을 앞세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 공론장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진영의 구미에 맞는 문파 포퓰리즘으로 홍위병 정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앞세워 적대를 부추기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목과 정오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산업화를 통해서 나라의 중심을 지켜왔던 이 땅의 보수를 수구와 적폐로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표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한풀이에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집권자의 위치와 소임을 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라를 4분 5일 하는 보복 정치, 두국민 정치는 이제 적극 그만두기 바랍니다. KBS, MBC 공영방송 사장을 굴비 엮어서 끌어낸 문재인 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오는 폭력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분노를 이야기하고 이 분노는 정오를 낳고 정오는 폭력을 만들어냅니다. 나와 다른 것, 내가 속하지 않은 것, 진정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이들을 적폐란 허울에 가두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정오와 분노를 전파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낸 촛불 민심에 하답하는 길이 독단과 전행의 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포퓰리즘 독재, 대중 독재의 길은 더더군다나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개헌을 넘어 이제는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서 의회 정치를 복원해야 됩니다. 집권 여당에 맞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전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하고 지향적 대통령 정치를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 30년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행 헌법에 따른 권력구조가 제왕적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포퓰리즘 독재로 기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여전히 목도하고 경험해 왔습니다. 이것은 권력 운영의 문제라기보다 전적으로 제도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함정을 그대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 나와서도 안 되지만 국민 눈치만 살피는 포퓰리스트도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된 이후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권력이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7년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헌법을 쟁취했습니다. 공정한 규칙을 절차적으로 제도화하고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87년 헌법은 이후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정치의 민주적 성숙을 완성해 가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에 초점을 맞춰온 이 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있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나타난 현행의 대통령 중심제를 넘어서 포스트 87년 체제를 담보할 권력의 구조 틀 안에서 어떠한 내용과 가치를 담아 제도로서 그것을 안착시켜 가야 할 것인지 하는 정치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권력 구조를 통해서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 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권력의 책임성 강화, 선거 연령 하향을 통한 창정권 확대,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새 헌법에 녹아 스며들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 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 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조기 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7살 조기 취학으로 만 18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거 연령 18세로 인하하는 자유한국당 이 사회적 계획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헌은 2030 미래 세대와의 약속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서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중심 정당으로서 국민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개헌은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벌지입니다. 대통령과 정권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